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연구 10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집에서 녹화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연구실이 방음이 잘 안 돼서 좀 소음이 많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금융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게 거의 약 192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대략 한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이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가 아주 길진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록에서 이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현상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것은 그 자산의 종류별로 자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은 위험이 크고 어떤 자산은 위험이 작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을 의미하는데 이제 오르고 내릴 때 큰 폭으로 올랐다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 그리고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자산들을 이제 변동성이 낮은 그런 자산들을 위험이 낮은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위험이 큰 자산, 위험이 높은 자산일수록 평균적인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낮은 자산일수록 평균적인 수익률이 더 낮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이 낮은 자산을 더 선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낮은 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런 자산일수록 수익률이 낮겠죠.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은 수익률과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 그랬는데 수익률이 낮다라는 건 가격이 높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즉 위험이 낮은 자산하고 위험이 높은 자산을 비교했을 때 위험이 낮은 자산이 수익률이 더 낮았다라는 것은 가격이 높았다는 걸 의미해요. 가격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뜻인 거죠.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을 더 선호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내가 낮은 위험을 선호한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위험은 낮은 게 좋고 수익은 높은 게 좋은데 위험은 낮으면서 수익은 높은 이런 자산은 찾기가 어렵다.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어쩔 수 없이 낮아야 되고 내가 수익을 높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내용을 10장에서 배웠고 11장에서는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 이 11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걸 배워보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의 효과,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의 원리, 그 다음에 증권 시장선, 이제 그리고 이제 CAPM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뭐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중요한 거가 아니지만 이거를 알 필요는 좀 있나? 네, 이건 알긴 알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분산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네요. 자, 어떤 주식의 수익률을 미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래 상황이 뭐 예를 들면 1년 뒤,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의 경기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평균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붐이면 경기가 좋은 거, 노말이면 경기가 보통인 거, 리세션이면 경기가 이제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30%, 50%, 20%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주식 C와 T 두 개의 주식이 있는데, 주식 C의 이제 수익률은 경기가 좋았을 때는 15%, 이제 0.15라고 하는 거는 15%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소수점 두 자리만 뒤로 보내면 퍼센트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멀인 경우에는 10%, 리세션인 경우에는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미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C라는 주식은 주식이니까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주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수익률을. 1년 뒤에 수익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텐데, 어떤 상황에는 15% 수익률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는 10%, 어떤 상황에서는 2%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개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주식의 수익률은 연속적인 분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몇 퍼센트가 될 확률이 30%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15%가 될 수도 있고 15.0001%가 될 수도 있고 14.9999%가 될 수도 있으니까 딱 15%에 맞춰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만,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의 분포는 연속적인 확률 분포여야 되지만,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다루기에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간단한 형태로 지금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보다 더 높은 수준, 이제 진짜 대학원 과정에서의 수업이라면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수준에서만 배운다. 뭐 그 이론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뭐 이런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만 이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C는 30%의 확률로 미래 붐이 된다면 그때 수익률은 15%, 노멀이 될 확률은 50%인데 그때 C의 수익률은 10%, 리세션이 될 확률, 미래 경기 상황이 리세션이 될 확률은 20%인데 그때 C의 주가 수익률은 2%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C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미래에 세 개 중에 한 개가 될 텐데 셋 중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이 얼마쯤 될 것인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확률 곱하기 예측되는 수익률을 각각의, 이 i는, 여기 i는 1부터 n까지라는데 이 i는 스테이트를 의미해요. 각각의 상황. i가 1번이면은 붐, 2번이면은 노멀, 리세션이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곱하기 R, 그러니까 붐이 될 확률, P는 probability, 이 0.3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R은 그 붐이었을 때, I가 붐일 때의 수익률, C 같으면 0.15가 되겠죠. 그래서 0.3 곱하기 0.15 이렇게 하고, 이 시그마는 더해준다는 의미예요. i는 1부터 n까지 더한다는 것은 지금 이 밑에 그림에서는 i는 붐부터 붐, 노멀, 리세션 이걸 세 개를 다 더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붐일 때, 0.3은 붐이 될 확률, 0.15는 붐일 때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기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노멀이 될 확률 곱하기 노멀일 때 수익률, 이렇게 계산해 준 거죠. 그리고 더하기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 수익률, 이렇게 계산해서 9.9%, 0.099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9.9%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기로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뭐 엑셀 같은 걸로 해보든지. 자, 그러면 T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이 T도 붐이 될 확률은 30%인데 그때 T의 수익률은 25%, 노멀이 될 확률은 0.5인데 50%인데 그 노멀일 때의 T의 수익률은 20%, 리세션일 때의 T의 수익률이 1%, 이랬을 때 이거 가지고, 이 세 개 가지고 기대값을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면 이렇게 계산해서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 수익률, 노멀이 될 확률 곱하기 노멀일 때 수익률,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 수익률, 이렇게 해서 17.7%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일단 분산부터 알아보죠.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그러고,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표준 편차가 더 중요한 값이에요. 분산은 그렇게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분산을 구한 다음에 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분산은 그렇게 중요한 값이 아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분산 계산해 놓고 거기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분산이 뜻하는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분산이 뜻하는 의미는 아까 우리 C만 가지고 보죠. 주식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C하고 T 두 개의 주식이 있는데 뭐 C하고 T, C는 CT라고 하고 T는 테슬라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C랑 T의 주식이 있는데 C 주식의 미래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1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상황이 될 확률은 알고 있지만 30%, 50%, 20%의 각각의 확률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셋 중에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균이에요. 지금 평균 기대 수익률이 9.9다. 그러면 분산,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 9.9를 중심으로,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 각각의 수익률들 15%, 10%, 2% 이게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분산의 개념이에요. 주식 T를 중심으로 보자면 평균, 즉 기대 수익률은 17.7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평균 수익률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25가 될 수도 20이 될 수도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7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얼마나 실제 값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걸 뜻하는 게 분산이다 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분산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하는데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 이제 이 제곱을 빼내면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씌우면 제곱이 빠져나가겠죠. 그냥 시그마가 그 표준 편차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의 제곱이 베리언스고 근데 우리는 분산을 일단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산은 확률 곱하기 지금 이 i는 스테이시라고 했죠. 붐, 노멀, 리세션. 이게 i는 지금 여기서는 1, 2, 3이라고 한다면은 붐이 1, 노멀이 2, 리세션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i는 각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이 p는 확률, 각 상황이 될 확률. 붐이 될 확률 30%, 노멀이 될 확률 50%, 리세션이 될 확률 20%. 이게 p예요. p. R은 각 상황에서의 수익률을 의미하죠. 주식 C 같은 경우는 R이 15%, 10%, 2%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주식 T 같으면 T는 25%, 20%, 1%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R 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ER이라는 게 뭐냐? ER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죠. ER이 expected value of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인 거예요. ER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여기 이 ER인 거예요. 앞에서 구했던 기대 수익률. 그 값을 해당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거기에 확률을 곱해라 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복잡해서 따라오기 어렵다? 뭐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여러분이 못 따라오겠다면 뭐 굳이 계산하는 것까지는 뭐 예, 능력이 안 따라온다면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 이제 분산 C의 분산, T의 분산 구할 수 있죠. C 주식의 분산, T 주식의 분산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 C 주식의 분산은 이제 붐이 될 확률 0.3 곱하기 그 해당 주식률 R에서 15%에서 우리 아까 구했던 기대 수익률 그게 바로 여기 9.9%였죠. 0.099 그 값을 빼주는 거예요. 0.099를 빼서 거기에 제곱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붐, 노멀, 리세션일 때 각각에 대해서 다 더해줘서 이렇게 분산을 구하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 네, 이 부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세요. 네, 이것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 값에 그냥 루트를 씌우면 돼요. 계산기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를 씌우면 돼요. 0.0
분산이 0.00202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루트 씌우면은 이게 분산이 0.045. 그래서 분산은 4.5%, 4.50%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분산이 0.07441이었네요. 그럼 0.00741, 0.007441이면은 아이고 이 값 0.007441. 그럼 거기에 여기 루트, 이게 루트죠. 루트 씌워주면은 0.086 이렇게 돼서 이거는 8.6%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 이거 같이 구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배워볼게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주식 C하고 T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살 때 내 돈이 만약에 뭐 1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내 100만 원을 C 주식 사는데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C 안 사고 그냥 T를 사는데 100만 원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돈 한 30만 원은 C 사는 데 쓰고 70만 원은 T를 사는 데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돈을 나눠서, 내가 가진 돈을 나눠서 일부는 C를 사고 일부는 T를 사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의 그룹, 내가 만약에 주식이 A부터 뭐 A, B, C, D, E 다섯 개가 있는데 A 주식 조금 사고 뭐 C 주식 조금 사고 E 주식 조금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유한 주식들의 그 배분 상태, 그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의 모음이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에는 가중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총 투자한 거 대비 해당 주식에 얼마 투자했느냐, 그게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000달러를 투자했는데 15,000을 이 DCLK라는 주식에 2,000, KO라는 주식에 3,000, INTC라는 주식에 4,000, KEI라는 주식에 6,000 이렇게 투자했어요. 2,000, 3,000, 4,000, 6,000 다 더하면 15,000이 되겠죠. 2, 3, 4, 6 더하면 딱 15,000이니까요. 그래서 내 15,000을 이렇게 네 군데 나눠서 투자했어요. 그럼 각 주식의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가중치는 뭐냐? 나는 15,000이 내가 총 투자 금액인데 그 중에 2,000을 DCLK에 들어갔으니까 얘의 가중치는 15,000 중에 2,000.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13.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가중치, 웨이트이라는 것은 내가 전체 투자한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투자 금액 중에서 해당 주식의 투자 금액, 그거를 계산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가중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한다.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웨이트, 그 방금 전에 봤던 가중치를 곱해서 이걸 다 더한다.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메일을 확인하느라.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의 가중치 곱하기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서 4개 주식에 내가 투자했어요. 4개 주식에 내가 얼마씩 투자했느냐? 내 돈을 13.3%는 DCLK에, 20%는 KO에, 26.7%는 INTC에, 40%는 KEI에 투자했어요. 그게 웨이트의 의미예요. 웨이트는 내 돈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해당 주식에 투자했느냐? 그게 웨이트. 그리고 expected return은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아까 우리 이 식으로 구한 거죠. 여기서 이걸 이대로 구한 거. C 주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9.9% 구했고, T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17.7 이렇게 구했고, 이게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을 다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표 보고 이 식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24%가 내가 보유한 총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안에 보유한 주식이 4개가 있죠. DCLK, KO, INTC, KEI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각각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4가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마다 기대 수익률이 다르니까, 예상 수익률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4개 다 합쳐서 4개 다를 다 합쳤을 때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얼마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들의 이제 그 가중치를 고려해서 계산해봤더니 10.24%가 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한 뒤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자산처럼 간주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봅시다. 뭔 소리냐면 주식 A와 B가 있어요. 주식 A와 B가 있고 각 주식은 이제 미래 예측되는 수익률이 A 주식은 30% 아니면 마이너스 10%, B 주식은 마이너스 5% 아니면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 스테이지 두 개가 있어요. 붐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붐이 될 확률은 0.40%, 0.4, 버스가 될 확률은 60%, 0.6이에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각 상황이 될 확률은 이렇게 40%, 6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상황에서의 A의 수익률, B의 수익률이 있겠죠. A의 수익률은 붐일 때 30, 버스일 때 마이너스 10%예요. B는 반대로 가네요. 싹 B는 붐일 때 마이너스 5%, 버스일 때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주식이에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 A와 B에 50%씩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는 바로 웨이트를 의미하는 거죠. 이 50%는 지금 웨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A에 50, B에 50% 반반 투자했다는 거. 이 A에 50% 투자했다는 거고 이 B에 50% 투자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반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 역시 여러분들 어려우면 그냥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은 A의 30, A의 반, B의 반 이렇게 투자했는데 붐일 때만 보면 A의 수익률이 30%, B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B의 수익률은 A에 내가 50%를 투자했는데 0.5만큼 투자했는데 A에 0.5만큼 투자했는데 곱하기 A의 수익률이 30%래요. 그 다음에 B에도 0.5만큼 투자했는데 B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50% 투자했고 B에 50% 투자해서 0.5, 0.5인데 A의 수익률이 30%, B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럼 이거 더해주면은 0.5에 30% 곱하면 15% 더하기 0.5에 마이너스 0.5 곱하면은 마이너스 2.5%. 그래서 12.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이 12.5%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똑같이 A에 0.5 투자했는데 A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B에 0.5, 0.5, 아이고, B에 0.5 투자했는데 B의 수익률은 25%. 저 마이너스 10%, 25%죠. 밑에 거 버스일 때. 그렇다면 0.5에 마이너스 10 곱하면은 마이너스 5%고 더하기 0.5에 25% 곱하면은 12.5%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7.5%가 나오겠네요. 12.5에서 5 빼니까. 그래서 7.5%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P의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아까 주식 C와 T의 분산 구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C 기대 수익률 가지고 이렇게 분산 구했고 하듯이 포트폴리오 P도 똑같이 이렇게 P의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아까 주식의 분산 구하듯이 포트폴리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근데 뭐 이해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도 공부하고 싶으면. 자, 그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랫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 각 주식의 표준 편차의 가중 평균 weighted average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아니냐면은 더 작아요. less than a weighted average예요. 같을 수도 있는,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치고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 작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내가 보유한 여러 개 주식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률 뭐라고 했어요?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내가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이었단 말이야. 가중 이렇게 계산하는 걸 가중 평균이라고 불러요. 가중치 곱하기 수익률, 가중치 곱하기 수익률, 가중치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하는 걸 가중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그렇게 가중 평균으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It's not 이에요.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가중 평균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위험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물 좀 먹고 해야 돼. 자, 이거 뭐냐면은 우리는 위험을 작게 만드는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위험을 작은 걸로 사람들은 선호한단 말이에요. 위험을 줄이고 싶은데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각 주식의 표준 편차의 가중 평균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다시 말하면 분산 투자를 하면 내가 주식을 하나만 사지 않고 주식을 여러 개 사요. 이 주식 조금, 이 주식 조금, 이 주식 조금, 이 주식 조금 이렇게 주식을 여러 개에다가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의 분산 효과예요.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밑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if it were라 그랬으니까 지금 it is not인데 if it were라는 것은 만약에 is not이 아니고 is였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각 주식의 표준 편차의 가중 평균이 아니지만 아닌 게 아니라 맞췄다면 그렇다면 다이버시피케이션의 베네핏이 없을 거라는 거죠. 분산을 해봤자 이익이 없을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거 숫자 하나도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하면 베네핏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is benefit to diversification이 존재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면 이익이 발생해요. 베네핏이 있어요. 그 베네핏이 뭐냐? 위험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줄여준다.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여준다.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각 주식의 표준 편차의 가중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좋다. 베네핏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복잡한 계산들을 다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계산 같은 거 모르고 싶으면 몰라도 돼요. 알고 싶으면 저한테 배우시고 모르고 싶으면 몰라도 되는데 하지만 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 결론은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퀴즈 뭐 하고 싶은 학생들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로 하는 거는 잘 모르더라도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봅시다. Announcements, News and Efficient Markets.
Announcements and news contain both expected and surprise components. 그랬습니다. 그래서 announcement는 공시를 의미해요. 어떤 기업이 우리는 앞으로 뭐뭐뭐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투자자들한테 그걸 알릴 의무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특히 상장회사는 더더욱 막 그런 의무가 더 강해요. 그래서 회사는 투자자들, 자기 주주들 모르게, 투자자들 모르게 뭔가를 몰래 진행해서는 안 돼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리는 걸 어나운스먼트라고 합니다. 뉴스, 뭐 비슷한 뜻이죠. 어쨌든 어떤 기업의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는 소식, 뭐 혹은 공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나운스먼트 앤 뉴스는 이건 다 정보를 의미하죠.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new information을 의미하는 거예요. announcements and news는 new information이에요.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정보예요. 아, 뭐 삼성전, 뭐 애플이 뭐 새로운 아이폰 새로운 버전을 만든대. 뭐 이런, 예를 들면 new information, 이런 게 다 뉴스고 announcement이죠. 이런 새로운 정보는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expected component하고 surprise component 두 가지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expected component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 expected component이에요. surprise component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 surprise component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GDP 그로스가 2.5%라고 발표가 났어요.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예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상을 할 때는 우리는 한 2.0%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일 년 전에, 뭐 굳이 1년 전이라고는 할 필요 없겠네요. 1년 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어제라고 하죠. 뭐 어제의 예상에는 GDP의 성장률이 2.0%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 지난 1년간 보니까 한 2.0%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뉴스에서 2.5%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expected component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urprise component은 뭐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플러스 0.5%, 이게 surprise component인 거죠. GDP는 실제로 2.5가 나왔단 말이에요. 2.0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플러스 0.5만큼 우리도 몰랐어요. 미처 0.5가 더 높을 줄은. 근데 이거는 서프라이즈상으로 깜짝 놀란 거죠. 0.5가 더 높아서 2.5가 뉴스에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2.0 더하기 0.5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2.0에 해당하는 게 expected, 0.5에 해당하는 게 surprise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면 주가가 변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 지난 10장에서 배웠었죠.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정보가 새로 유입되면 주가가 변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가 유입됐으니까 주가가 변동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정보는 expected과 surprise 두 개를 다 포함한다 그랬죠. 이 중에서 expected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2.0%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는 뭐가 변동시키느냐? 바로 이 surprise 컴포넌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2.0%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과도 2.0이었다? 예를 들어서 뉴스도.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0.0이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0.5의 서프라이즈가 발생했고, 그래서 뉴스에서 2.5%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만큼만 주가가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몰랐던 정보가 새로 들어와야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efficient market이라면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달성되느냐? 인베스터스가 트레이딩 on unexpected news를 하기 때문에 efficient market이 달성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unexpected news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해요. 이 좋은 소식이다, 그 주식을 사고, 안 좋은 소식이다, 그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소식이면 주가가 올라가고, 안 좋은 소식이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주식을 파니까. 그래서 efficient market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가의 변동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뉴스, unexpected한 뉴스를 보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를 접하고, 그 뉴스가 좋은 소식이다 그럼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고, 뉴스가 나쁜 소식이다 그럼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efficient market, 주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The easier it is to trade on surprises, the more efficient markets should be. 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트레이드 하는 게 더 쉬우면 쉬울수록, 그러니까 efficient market은 unexpected news에 대해서 트레이드 한다,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거래하는 게 쉬울수록 마켓은, 시장은, 주식 시장은 더욱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효율적이려면 주식 거래가 쉬워야 된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주 간단하고 쉬워야 된다. 누구든지 주식을 1초 만에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야 주식 시장이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fficient markets involve random price changes because we cannot predict surprises.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random price changes를 항상 동반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가는 항상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주식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거죠.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내일 주가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내일이 좋은 날일지 나쁜 날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expected vs unexpected returns 봅시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실현된 수익률은 기대했던 수익률과 다릅니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더하기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샀어요. 나는 기대 수익률, expected return을 기대한 수익률을 한 10%라고 생각했어요. 내년에 10% 오르겠지? 근데 실제로 realized return이 13%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나는 10%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 1년 지나 보니까 13%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unexpected return이 3% 있었다라는 거죠. 플러스 3%만큼 있었다는 거죠. 총 수익률 13%는 내가 원래 기대했던 건 10% 더하기 미처 몰랐던 부분, 나도 모르게 3%가 더 오른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 3% 이렇게 있어서 총 수익률이 13%가 됐다라는 거죠. 얘가 바로 토탈 리턴인 거죠. 토탈 리얼라이스 리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미리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 리스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특정 시점에서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위험이 클수록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이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기대 수익률은 변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근데 총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총 수익률이 13%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총 수익률이 8%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래는 1번처럼 될 수도 있고 2번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예상한 건 10%인데 그거보다 3% 플러스 3%만큼 더 높아서 13이 될 수도 있고, 2%만 마이너스 2%만큼 깎아먹어서 8%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 바로 이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게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은
지금 여기처럼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확률이 반반이어야 돼요. 0보다 높을 확률 반, 0보다 낮을 확률 반. 그 확률이 예를 들어 다르다. 0보다 높을 확률이 0보다 낮을 확률보다 더 높다. 예를 들면 플러스가 될 확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보다 높다. 그렇다면 걔는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린 이미 플러스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이라는 것은 진짜로 기대하지 못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상한 것보다 높을지 낮을지조차 알 수가 없어야 돼요. 높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럼 이미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위험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런 거를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총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은 체계적 요소와 비체계적 요소로 나눠진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은 체계적 요소와 비체계적 요소로 나눠진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기대하지 못한 수익률은 체계적 요소와 비체계적 요소로 나눠진다. 체계적 요소가 뭐고 비체계적 요소가 뭐냐? 대단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체계적 위험은 영어로 systematic risk라고 그러고 비체계적 위험은 unsystematic risk라고 불러요. 사실은 체계적 위험이 중요한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뭐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자, 위험은 이 두 개의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 위험. 그러니까 총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변동성이 총 위험이었죠. 총 위험은 두 가지 종류의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 아니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많은 수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는 시장 위험, 마켓 리스크라고도 불러요. 시스테매틱 리스크, 마켓 리스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같은 말이에요. 자, 왜 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시장 위험, 마켓 리스크라고 부르느냐? 이건 뭐냐면 시장을 통째로 흔드는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이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되지 못하는 위험이에요. 내가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분산 투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돈을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했어요. 뭐 텐센트에도 투자하고 알리바바에도 투자하고 또 뭐야?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중국 회사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했어요. 그런데 체계적 위험이 닥치면 체계적 위험은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주식을 아무리 여러 개 가지고 있어봤자 그 모든 주식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해봤자 제거되지 않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해도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래서 non-diversifiable risk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여러분들은 market risk 그리고 systematic risk 이 두 개의 단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네 둘은 흔히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는 뭐가 있느냐? 체계적 위험의 예는 예를 들면 GDP의 변동. 아까 이야기했죠. GDP 성장률을 2%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 보니까 2.5% 올랐어요. 그러면 0.5%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0.5%가 우리 예상보다 더 높게 올랐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경기가 더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모든 주식시장 안에 있는 모든 주식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주식의 주가가 다 오른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GDP의 변동,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위험에 이제 속하는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Unsystematic risk인데 이거는 뭐냐면 특정 자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내가 주식을 한 10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식을 이것도 조금 사고 저것도 조금 사고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 중에 딱 하나의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그게 비체계적 위험, Unsystematic risk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적은 수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뭐 고유 위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asset specific risk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unsystematic risk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얘는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하면 위험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겠죠. 뭐가 있을까? 여러분 BTS 알아요? 한국 연예인 BTS 그 아이돌 K-팝 아이돌 BTS 그 BTS를 데리고 있는 회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BTS의 소속사. 그 소속사는 그 회사는 지금 상장된 기업인데 그 회사는 BTS 말고 다른 아이돌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BTS 멤버 한 명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예요. 당연히 위험인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인데 아마도 BTS 멤버 한 명이 뭐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그 회사 BTS의 소속사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BTS 멤버의 어떤 사건이 다른 주식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 그 BTS 소속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험, 이런 것들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렇다면 얘는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하면 위험 제거가 가능하다. 어떻게? 내가 주식을 BTS, 내 돈을 BTS 소속사 그 주식만 다 샀어요. 그러면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내가 주식 하나만 샀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위험이 닥쳤을 때, BTS 멤버 누가 뭐 다치거나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주식이 폭락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주식 하나만 샀으니까 난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했어요. 내가 내 돈을 한 100군데, 100개의 주식을 사는데 이제 100개의 주식에 나눠서 투자한 거예요. 분산 투자를. 그러면 그 BTS 소속사 주식은 100개 중에 한 개일 뿐인 거죠. 나한테 내 전체 포트폴리오로 봐서는. 그러면은 BTS 누가 뭐 잘못되거나 해도 결국 100개 중에 한 개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전체 주식에 비하면은 100분의 1만큼밖에 위험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1000개를 샀다? 그럼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즉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위험은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제거가 가능한 위험, diversifiable risk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특정 회사의 뭐 파업 같은 거죠. 특정 회사가 갑자기 그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겠다. 우리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다른 회사들 한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뭐 팔 쇼티지 그래서 뭐 부품이 부족하다든지 그거는 그 회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회사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위험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주식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한번 직접 해본 거예요. 시장에서 주식을 한 개만 샀어요. Number of stocks in portfolio.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을 한 개만 샀어요. 한 개. 그때의 표준 편차는 average standard deviation은 49%였어요. 내가 주식을 한 개만 사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한 개만 사면, 분산 투자하지 않으면 위험이 49.24%. 근데 포트폴리오에 내가 주식을 두 개를 샀어요. 이제 두 개 주식을 찍어서 샀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가 37%. 내가 주식을 네 개 샀어요. 이제 조금씩 분산하는 주식 수를 늘려가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 안에. 그렇게 늘려갔더니 주식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위험이 줄어들어요. 49에서 37, 29, 26, 24, 23, 21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위험이 줄어드는구나. 49에서 계속 줄어들잖아요. 숫자가 안 커지고 작아지죠. 계속 숫자가 계속 작아지는구나.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드는구나. 그건 이미 앞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검증이 됐어요. 그건 알겠는데, 주식을 한 개에서 두 개로 분산 투자했을 때는 49에서 37로 떨어졌어요. 두 개에서 네 개, 그럴 때 29로 떨어지고, 네 개에서 여섯 개, 26으로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는 100에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늘려도 19에서 조금은 떨어지지만 19.6, 19.4, 19.3 이렇게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안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1000개에 나눠서 투자해도 여전히 19%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분산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내려가는 수준이고 19% 밑으로는 더 못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분산 가로축이 그 주식의 개수예요.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의 개수인데 분산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19.2% 밑으로는 위험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이 하나 있을 때는 49%였고 두 개 있을 때는 37%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100개, 200개 해도 19.2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여기 보면은 19.2 위에서만 계속 놀죠. 19.29, 27, 21 이러니까. 분산 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 19.2% 밑으로 안 내려가는구나. 그거를 non-diversifiable risk, 다른 말로는 market risk,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안 없어지는 위험. 위에 거는 분산 투자 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위험인 거죠. 이 분홍색 부분은. 그래서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노란색 선이 총 위험이에요. 이 맨 위에 게 총 위험이라면 이거는 파란색 체계적 위험 더하기 이 분홍색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총 위험과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총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해요. 우리 표준 편차 앞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분산 투자가 잘 된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위험은 매우 낮음 그렇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만 하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 분홍색 부분인데, 분홍색 부분이 분산 투자 안 했을 때 넘버 오브 스탁스가 적을 때는 분홍색 부분이 컸지만 넘버 오브 스탁스가 많은 경우 40개, 50개, 6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될 때는 분홍색이 거의 없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거의 다 없앨 수 있다. 분산 투자가 잘 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거의 다 체계적 위험이다. 지금 분산 투자 잘 된 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분홍색은 거의 없고 다 파란색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론을 하나 배울 건데, 그 이론 뭐냐면 체계적 위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산의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밑줄 치셔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산의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다른 거에 의해서 이 만은 빼자. 자, 기대 수익률은 자산의, 그러니까 총 위험 자산의 총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체계적 위험의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수익률은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큰 건 맞는데 총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큰 게 아니고 체계적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크다 이렇게 보자는 게 체계적 위험의 원리예요. 이거는 일종의 가설이에요.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가설이 어느 정도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설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는 보상이 따른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근데 이 중에서 위험을 불필요하게 감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위험을 불필요하게 감수한다라는 게, 불필요하게 감수, 이건 뭔 소리냐면은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경우, 위험을 불필요하게 감수했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경우, 분산 투자 안 하면 위험이 이렇게 높잖아요.
분산 투자하는 위험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분산 투자 안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위험, 이 비체계적 위험만큼은 보상해 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경우에, 즉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가능한 불필요한 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총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그랬죠. 총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총 위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 그랬으니까 이 체계적 위험이 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총 위험보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뭘로 잴 거냐? 그걸 우리는 베타라고 부를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마켓 리스크는 measured by a stock's beta coefficient. 그래서 베타로 측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베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밑에 보면 돼요. 베타 계수. 이게 바로 개별 자산의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베타라는 거 우리 대부분 주식 같은 거 보면은 다 베타 나옵니다. 아이고. 아니, 뭐 좀 이따 보죠. 자, 베타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특정 위험 자산의 체계적 위험의 정도를 측정이라 그랬는데, 정의에 의해서 평균적인 자산의 베타는 1.0이에요. 자, 이거는 평균적인 자산은 뭐랑 같은 의미냐면 시장 포트폴리오, 얘랑 같은 의미야. 얘네 둘은 똑같은 거야. 평균적인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동일한 개념입니다. 시장 전체의 자산 혹은 시장 전체의 평균, 이게 바로 평균적인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서 우리는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를 1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이 예를 들어서 베타가 0.5다 그러면 평균적인 자산에 비해서 체계적 위험이 절반이다 라는 뜻인 거고, 만약에 어떤 자산의 베타가 0.2다 그러면 평균적인 자산, 즉 시장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체계적 위험이 2배다 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 엑셀로 이걸 펼칠까? 시장의 수익률이 첫날은 플러스 1%였고 둘째 날은 마이너스 1%였고 셋째 날은 플러스 2%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시장의 수익률이. 이거 날짜별로예요. 얘는 날짜예요. 날짜 1일 2일 3일 이렇게 1, 2, 3일에 시장의 수익률이 첫날은 플러스 1, 둘째 날 마이너스 1, 셋째 날 플러스 2. 이 시장이라는 것은 주가 지수를 의미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 지수, 미국 같으면은 뭐 다우존스 아니면 S&P 500 뭐 이런 거를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지수가 이렇게 하루는 1% 오르고 하루는 1% 떨어지고 하루는 2% 오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주식 A라는 주식이 있어가지고 이 주식이 첫날은 2% 오르고 둘째 날은 2% 떨어지고 셋째 날은 4%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시장에 비해서 시장이 1 올랐는데 얘는 2 올랐고 시장이 1 떨어지니까 얘는 2가 떨어지고 2배로 자꾸 가지고 얘는 시장에 비해서 2% 오르니까 4% 오르고 이런 애들 우리는 베타가 2.0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2배니까 시장에 비해서 항상 2배로 움직이니까 시장이 1 오르면 2 오르고 1 떨어지면 2 떨어지고 2 오르면 4 오르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떤 주식은 시장이 1 오를 때 0.5 오르고 시장이 1 떨어질 때 0.5 떨어지고 시장이 2 오를 때 1 올라요.
그럼 얘는 시장의 딱 절반씩만 움직이죠. 1 떨어지면 0.5 떨어지고 2 올라가면 1 올라가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절반만 움직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얘는 베타는 0.5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 시장도 변동성 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두 배씩 더 크게 올라갔다 더 크게 떨어졌다 더 크게 올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베타가 1보다 큰 거고 얘는 베타가 1인 거예요. 시장은 우리가 정의해서 시장은 베타가 1이라고 그랬죠. 시장을 1이라고 놨을 때 시장의 두 배로 움직이면 베타가 2, 시장의 절반으로 움직이면 베타가 0.5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별로 베타가 나와 있네요. 이건 2015년에 각 회사별로 베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의 베타가 1.07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시장이 움직일 때 구글도 거의 1.07배만큼의 위험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 회사들 볼까요? 베타 얼마로 나오는지. 자, 그럼 야후 파이낸스에서 봅시다. 자, 알리바바 한번 볼까요? 알리바바 베타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 베타 여기 있죠. 5년 먼슬리라고 나오네요. 5년 먼슬리 베타 여기 있죠. 베타가 0.82예요. 시장보다 위험이 더 낮은 애네요. 얘는 시장보다 더 적게 움직이는 애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 볼까요? 바이두? 바이두는 어디에 더 크게 여기가 더 큰가? 그렇겠네요. 마켓캡 보니까 잠깐만 이게 더 큰가? 여기 아닌 것 같다. 좀 잘못했다. 바이두 보지 말고 텐센트 볼까요? 텐센트 홀딩스 홍콩이겠죠. 여기 와, 텐센트는 베타가 0.5밖에 안 되네요. 아까 봤던 시장의 절반씩 움직이는 그러니까 베타가 굉장히 낮네요. 자, 테슬라 같은 회사 볼까요? 얘는 왠지 베타가 좀 높을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는 베타가 2.01이죠. 엄청 높죠. 베타가 거의 2배예요, 시장에. 자, 또 뭐 볼까? 구글, 애플 볼까요? 애플은 베타가 1.22네요. 시장보다 살짝 높은 정도.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은 베타가 1.12, 얘도 시장보다 살짝 높은 정도, 이 정도네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는 0.93, 시장보다 살짝 작은 정도, 이 정도네요. 이렇게 베타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주식 이름만 검색하면 베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별로 베타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고,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각 주식에 베타가 있으면은 가중치 곱하기 베타, 가중치 곱하기 베타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포트폴리오의 베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고 뭐 봅시다. 이것도 자, 주식 두 개가 C와 K가 있는데 얘는 표준 편차고 얘는 베타예요. 표준 편차는 총 위험을 뜻하는 거였고 베타는 체계적 위험을 뜻하는 거였어요. 자, 보니까 총 위험만 보면은 C와 K 중에 어떤 주식이 총 위험이 더 큰가? K가 더 크죠. 지금 30, 20이니까 어떤 주식의 체계적 위험이 더 큰가? 1.25, 0.95. C가 1.25니까 더 크죠. 0.95보다 크니까 이거 둘 비교하면 C가 더 크고 이거 둘 비교하면 K가 더 커요. 총 위험은 K가 더 크고 체계적 위험은 C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가? 우리 앞서 뭐라 그랬죠?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총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원리가 체계적 위험의 원리였어요. 이게 맞는 말이라면 기대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그래서 C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 위험이 더 큰 K, 총 위험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체계적 위험하고
수익률하고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이제 수익률이 높으려면 체계적 위험이 같이 높아야 된다. 체계적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고, 체계적 위험이 낮으면 수익률도 낮다. 이런 관계는 대충 알겠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그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위험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넘어갈 때 얻게 되는 수익률, 그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위에 거. A의 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빼는 거. 이게 이 위에 거가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얻는 보상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보상은 이 베타랑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례해야 된다. 자, 이거를 리스크 보상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리얼 투 리스크 레이시오라고 부르는데, 이거 다른 말로는 트레이너 레이시오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 리스크 보상,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으로 트레이너 레이시오라는 거 하고 샬프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을 트레이너 레이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베타로 나누면 그게 트레이너 레이시오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면 그게 샬프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체계적 위험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개념이라면, 체계적 위험 대비 보상의 크기라면 샬프 레이시오는 총 위험 대비 보상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총 위험이라 그랬으니까 베타는 체계적 위험이라 그랬고, 그러면 샬프 레이시오는 총 위험 대비 보상의 크기를 의미해요. 우리는 이 값은 실제 사실 실무 주식시장에서는 이 값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그 펀드의 퍼포먼스를 볼 때는 샬프 레이시오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책에서는, 그리고 이 CAPM이라는 걸 곧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자, 이거 트레이너 레이시오, 리스크 프리미엄을 베타로 나눈 거, 이거죠.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나누기 베타 한 거. 이 값이 모든 주식에 대해서 다 똑같아야 된다 라는 이론이 바로 CAPM이라는 이론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건 바로 이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보상률, 트레이너 레이시오가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식을 이제 그 마켓 레이시오, 마켓 포트폴리오에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이 식에서 어떤 A라는 주식의 베타 분의 A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B라는 주식의 베타 분의 B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잖아요. 이 B 대신에 마켓, 시장 포트폴리오를 넣는 거예요. 그래도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주식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를 넣어도 성립해야 돼요, 이 식은. 그래서 B 대신에 M을 써요. 그럼 베타의 M은 아까 1이라 그랬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 그 B 대신에 M 쓴다 했죠. M 마이너스 이제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베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식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 식은 어떻게 나왔다? 이 식에서 B 대신에 M을 썼다. B 대신에 M, 여기도 M, 여기도 M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베타의 M은 1이니까 1분의 얼마, 이거는 1은 있으나 마나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워지고 나머지만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면은 이게 바로 CAPM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APM을 가로축을 베타, 세로축을 기대 수익률 이라고 놓고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런 식의 그림들, 가로축의 베타, 세로축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 직선 형태가 된다라는 게 CAPM이에요. 모든 주식은 이 선 상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CAPM의 논리예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여기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뭐가 CAPM이 2였죠? 테슬라가 베타가 2였죠? 테슬라는 베타가 2다? 그럼 테슬라 주식은 여기여야 된다. 이 점에 있어야 된다. 아까 아까 텐센트가 0.5였죠? 그럼 텐센트 베타 여기 0.5다? 그러면 텐센트는 이 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식들은 다 이 빨간 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CAPM의 논리입니다. 자, 이 CAPM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CAPM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저한테 따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